그렇게 몰래 돈을 보내시면 어떡해요? 아, 그냥 민준이 축하 선물이에요. 그런 거면 그냥 봉투에 넣으시지. 왜 따로 또 보내세요? 저희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어머니, 장모님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좋은 마음? 우리 앞에서는 봉투 하나 주고, 뒤에서는 또 돈을 보내고, 이게 무슨 의도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손주 용돈 못 주는 줄 아세요? 사돈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민준이에게 좀 더 주고 싶어서. 다 똑같은 핑계죠, 돈 있다고. 그렇게 유세 떨지 마세요. 우리도 손주 뒷바라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창피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처갓집이 돈 있다고 그렇게 꼬리 흔드는 거야? 사돈, 오늘은 아이 돌잔치인데 이런 말씀은 삼가주세요. 그래요. 당신이 돈 내주면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손해볼 것도 없고. 우리 먼저 가자.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나보키 여사는 65세에 은퇴한 중학교 교사입니다. 그녀의 삶은 평온했지만 무엇보다 그녀에게 소중한 것은 외동딸 수민이었습니다. 수민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유명 광고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마케팅팀의 김준영을 만나 3년 동안 진지한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어느 봄날 수민이 30살이 되었을 무렵 그녀는 어머니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준영이랑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 중이야. 나보키 여사는 기쁨에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었습니다. 결혼한다는 말이니? 하지만 수민의 표정은 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걱정이 가득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있어서 왔어. 무슨 일이니? 둘 사이에 문제라도 생겼어? 나보키 여사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수민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영이 부모님 쪽이 좀 경제적으로 빠듯하신가 봐. 지금도 준영이가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결혼 후에도 계속 그러려면. 그녀는 말을 흐렸습니다. 나보키 여사는 딸의 고민을 금방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거구나. 준영이는 진짜 좋은 사람이고 나도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앞으로 계속 시부모님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겁이 나더라고. 매달 들어가는 돈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 나보키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양가 부모님을 모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수민아, 인생은 돈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내 아빠랑 나도 결혼 초에 양가 부모님을 모시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런 것쯤은 함께 헤쳐나갈 수 있어. 수민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준영이만한 사람을 또 만나기 힘들 것 같거든. 그날 저녁 나보키 여사의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민의 아버지는 듣고 나서 결단력 있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신혼집은 마련해 줄게. 요즘은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시대야. 그럼 너희는 그 돈으로 시부모님도 더 잘 모실 수 있지 않겠니? 수민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정말요?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무슨 소리야. 너 결혼시키는 게 우리 기쁨인데 요즘 젊은이들 집 장만하기 얼마나 힘든지 뉴스에도 나오잖아. 나보키 여사는 남편의 결정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내 행복이 우리에겐 제일 중요해. 준영이도 정말 괜찮은 청년이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기꺼이 돕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수민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수민은 준영에게 부모님의 결정을 전했고 곧 준영에게서
감사 인사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수민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도 잘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보키 여사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수민과 준영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나보키 여사는 처음 만날 사돈을 생각하며 설렘과 기대를 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나보키 여사와 그녀의 남편은 신혼부부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딸이 새 출발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들은 사돈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집 부리면 안 돼. 첫 시작부터 서로 기분 상하면 앞으로 어떻게 지내겠어? 나보키 여사는 남편에게 이렇게 조언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사돈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겠지. 어차피 우리는 딸 하나뿐이니까 최대한 많이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결혼식은 양가의 화합 속에 성대하게 치러졌고, 준영이 회사에서 승진할 때마다 나보키 여사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수민아, 이번에 준영이 승진했다며? 축하한다고. 이거 좀 전해줘. 나보키 여사는 봉투에 넣은 현금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러실 필요 없어요. 준영이가 부담스러워해요. 무슨 소리야? 자위가 승진했는데 축하도 못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런 것밖에 없잖니. 수미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결혼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도 나보키 여사 부부는 항상 넉넉한 용돈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딸 부부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준영의 경력이 안정되고 2년이 지났을 무렵 수민과 준영은 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민이 친정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요즘 집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서울은 너무 비싸서 어려울 것 같아요. 나보키 여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괜찮은데 없니? 너희가 원하는 지역은 어디야? 강남은 무리고요.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쪽 알아보고 있어요. 나보키 여사와 남편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드는 집 있으면 말해. 우리가 좀 보태줄게. 수미는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결혼할 때 너무 많이 도와주셨는데. 나보키 여사의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너희 나이에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잘 알아. 대출금 상환하느라 허리 휘는 꼴 보고 싶지 않다. 결국 수민과 준영은 서울 동쪽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게 되었고, 나보키 여사 부부는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덕분에 젊은 부부는 금융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준영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는 게 더 고맙지. 나보키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보키 여사 부부는 크고 작은 일에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민이 출산 준비를 할 때도 아이를 위한 육아용품을 사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딸 가족의 행복이 곧 자신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민으로부터 시어머니의 환갑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어머님 환갑이세요. 뭐 좋은 선물이 없을까 고민 중이에요. 나보키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요즘은 뭐니 해도 현금이 제일 실용적이라던데 내가 주변에 물어봤더니 고급 상품권이나 현금을 선물하는 게 제일 낫대. 그런가요?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내가 봉투에 축하금 좀 보탤게. 사돈께 잘 전해드려.
수미는 어머니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기를 바라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환갑 당일 준영의 어머니는 나복희 여사가 보낸 봉투를 받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성과 배려가 처음에는 양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복희 여사의 선물을 받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수미는 점점 긴장된 표정으로 친정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에 어머님 환갑 기념으로 가족 여행을 간대요. 나복희 여사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기로 했어? 수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하와이요. 어머님이 평생 한번 가보고 싶으셨대요. 하와이라고? 좋은 곳이지 잘 다녀오렴. 그게 문제는 비용이에요. 어머님이 고급 리조트를 원하셔서 예약했는데 네 사람 일주일 비용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워요. 나복희 여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민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준영이가 부모님 모시고 가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됐어요. 아버님도 퇴직하셔서 경제적 여유가 없으시거든요. 이수민은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사실 준영이는 국내 여행을 제안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평생에 한 번 있는 환갑인데 구차하게 왜 그러냐고 하셔서. 나복희 여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르신들 소원이니 한 번쯤은 들어드리는 게 좋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적금 들고 있던 돈을 거의 다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 가질 계획도 있었는데 육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쓰게 됐어요. 준영은 집에서 수민과 이 문제로 날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하와이 말고 제주도는 어떠세요? 거기도 정말 멋진 호텔이 많아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이미 예약금도 냈다며. 네. 그런데 요즘 회사 사정도 좀 어렵고 수민이와 앞으로 아이도 가질 계획이라. 그럼 내 환갑은 안 중요하다는 거니? 평생 한 번 있는 일인데. 결국 준영은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했고 수민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수민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잘 안 됐어. 어머니가 고집을 꺾지 않으셔. 예약금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 말을 못했어. 수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한 번뿐인 환갑이니까 잘 모시고 다녀오자. 하지만 이 결정은 곧 가족 내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준영의 아버지가 여행 계획을 알게 되자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미친 짓이야? 그런 호화로운 여행 갈 형편이 안 되잖아. 준영의 어머니는 이에 발끈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내 일에 찬물을 끼얹어? 아들이 효도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 말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준영의 부모님은 서로 말도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미는 매일 밤 시부모님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남편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습니다. 여행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수미는 나복희 여사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요. 이 여행 때문에 시댁이 완전히 전쟁터가 됐어요. 게다가 우리 저축도 거의 다 써버려야 해서. 나복희 여사는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내 딸, 많이 힘들었구나.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니 최선을 다해 다녀오렴. 어르신 환갑이니 잘 모시고 돈은 또 벌면 되는 거야. 수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번 여행 후엔 한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아요. 준영이가 회사에서 보너스도 못 받게 됐거든요. 결국 환갑 여행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와이의 고급 리조트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수민과 준영은 예상대로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식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아이를 갖는 계획도 당분간 미루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행이 끝난 후에도 준영의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여행 중에 있었던 사소한 일들로 인해 더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준영의 아버지는 아내가 과시욕 때문에 아들 부부에게 무리한 부담을 지웠다며 비난했고, 준영의 어머니는 남편이 자신의 특별한 날을 망쳤다며 원망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나부키 여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딸과 사위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부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가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갈등이 앞으로 더 큰 문제의 전조가 아닐까 우려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가올 남편의 생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갑 여행 이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수민과 준영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민이 나부키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다음 달이 준영이 생일인데 특별한 걸 해주고 싶어요. 그래. 뭐 생각하고 있니? 사실 준영이가 요즘 회사 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짧게라도 여행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도 같이 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나부키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 부부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랑 같이? 그거 좋은 생각인데 어디로 가고 싶은데? 제주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길게 못 가더라도 3박 4일 정도.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고 좋을 것 같아서요. 나부키 여사는 딸의 목소리에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곧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아빠한테도 말해볼게. 근데 수민아, 여행 경비는 우리가 낼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시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내야죠. 무슨 소리야. 너희 아직 환갑 여행 비용 때문에 빠듯한 거 다 알아. 그리고 아빠도 여행 한번 가고 싶어 했었어. 이번 기회에 같이 가자. 수민이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전부 엄마가 내는 건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너희보다 여유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손주도 갖고 싶은데 그러려면 너희가 돈 좀 모아야지. 결국 수민은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나부키 여사 부부는 제주도 여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호텔을 예약하고 맛있는 식당도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여행 당일, 네 사람은 김포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준영은 장인 장모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 때문에 이런 여행까지 준비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부키 여사의 남편이 준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우리 사위 생일인데 가족이 함께 축하해야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한 그들은 서귀포시의 아름다운 해변이 보이는 리조트에 체크인했습니다. 첫날은 주변 해변을 산책하고 맛있는 해산물로 저녁을 먹으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수미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고, 준영도 회사 스트레스를 잊은 듯 보였습니다. 둘째 날, 그들은 한라산 등반을 계획했지만 갑자기 비가 내려 실내 박물관으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수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확인을 한 수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어머님 전화네요. 수민은 자리를 피해 통화를 하러 갔습니다. 5분 후 돌아온 그녀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나부키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주도 날씨가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준영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점심 후 관광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수민의 전화는 계속 울렸고, 매번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도 전화가 왔고, 이번에는 준영이 자리를 피해 통화를 했습니다.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나부키 여사가 결국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궁금하신 게 있으셔서.
준영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셋째 날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수민과 준영은 자주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그때마다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나보키 여사는 호텔 발코니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방 발코니에서 수민과 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 정말 미치겠어. 왜 자꾸 이런 전화를 하시는 거야?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어머니가 우리가 돈 많이 쓴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 무슨 돈을 써? 다 엄마가 내셨는데. 그것도 아시면서 끊임없이 뭐 먹었냐? 어디 갔냐? 얼마나 썼냐? 이런 걸 왜 물으시는 거야? 작년에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갔을 때도 이러지 않으셨는데 그때는 내가 다 계산했잖아. 근데 이번엔 내 부모님이 내니까 그게 못마땅하신가 봐. 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앞으로는 전화 안 받을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여행이 망쳐져서 속상해. 나보키 여사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과 사위가 즐겁게 보내야 할 여행이 이렇게 망쳐지고 있다니.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보키 여사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의 생각을 읽은 듯 했습니다. 수민아, 준영아, 이번 여행 어땠어? 나보키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엄마, 오랜만에 편안하게 쉬었어요. 수민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보키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 사돈이 이렇게 간섭하는 것일까?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앞으로 딸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2달 후 수미는 뜻밖의 소식을 가지고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보키 여사가 기대에 찬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임신한 거니? 수미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이제 8주 정도 됐대요. 나보키 여사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딸,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준영이는 알아. 수민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어제 말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바로 시부모님께도 전화드렸고요. 나보키 여사는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많이 기뻐하시겠네. 네, 그런데 어머님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임신 중에 조심할 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같은 거요. 벌써 내일 집에 오신대요. 나보키 여사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첫 손주의 소식에 기쁨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수미는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식단부터 생활 패턴까지 모든 것을 지적받았고 심지어 친정에 다녀오는 것도 태아에게 좋지 않다며 제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최대한 참고 견디며 뱃속 아이를 위해 좋은 마음가짐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10개월의 기다림 끝에 수미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나보키 여사와 남편은 기쁨에 들떠 산부인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귀여운 옷가지와 아기 용품이 가득 담긴 선물 바구니를 준비해 갔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 보러 가는 거야. 너무 설레네. 그래, 기대된다. 우리 수민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병원 산후조리실에 도착한 그들은 이미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영의 부모가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
나보키 여사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사도는 대답 대신 나보키 부부의 손에 들린 선물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저런, 뭘 그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저희는 손주 얼굴이나 보러 왔는데 이렇게 비교되니 민망하네요. 빈정거리는 말투에 나보키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필요할 것 같은 것들 조금 준비했을 뿐이에요. 준영아, 이것 좀 받아서 정리해라. 내 처가에서 선물이 왔다. 사돈이 준영을 불렀습니다. 준영은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손주가 태어났는데 기쁜 마음의 작은 선물이지. 사돈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준영아, 처갓집이 넉넉하니 좋겠다. 뭐든 다 해주시는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대일사위로 들어가지 그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그저 기쁜 마음에 준비하신 건데, 준영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수민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와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민준이 예쁘죠? 나보키 여사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우리 손자가. 수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퇴원하고 나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산후조리랑 아기 돌보는 거요. 당연하지. 내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가서 도와줄게. 그 말을 들은 사돈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산후조리는 시어머니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할게요. 아, 네. 그렇지만 친정 엄마도 함께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오시면 우리 준영이가 불편해할 텐데요. 그리고 아이 면역력도 약하니 너무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건 좋지 않잖아요. 나보키 여사는 당황했지만 딸의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수민이가 필요할 때 연락하면 가도록 할게. 그리고 사부인, 요즘 어떻게 그렇게 자주 우리 집에 오시나요? 준영이가 말은 안 해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나보키 여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수민의 집을 방문한 것은 임신 기간 내내 5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자주 갔다는 건지 임신 초기에 1번, 중기에 2번, 그리고 출산 전에 1번 정도. 그래도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인데 사생활도 있잖아요. 준영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장모님이 오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오히려 제가 더 뵙고 싶었는데, 너는 좀 조용히 해. 내가 며느리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병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나보키 여사는 이 상황이 불편했지만 딸과 손주를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수민이가 필요할 때만 가도록 할게요. 아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사도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보키 여사는 마지못해 손주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이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지낼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미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후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를 했고, 나보키 여사는 대신 산후조리사를 고용하는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딸을 돕고 싶었지만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민아, 너무 미안해. 엄마가 직접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어머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수민의 말투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꿋꿋이 견디고 있었습니다. 나보키 여사는 딸이 자신보다 현명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수민이 어떤 어려움을 더 겪게 될지 그녀는 걱정되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난 지 열흘 후 수민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출산의 고통과 피로로 몸이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아기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것이 잊혀질 만큼 행복했습니다. 퇴원 전날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일 집에 가요. 좀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나보키 여사는 딸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첫 아기니까 엄마가 도와줄게. 내일 가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집안일도 좀 도와줄게. 수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머님이 이미 오신대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 계시면서 산후조리를 도와주신다고. 나보키 여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딸의 산후조리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니 든든하겠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먼저 엄마한테 부탁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해해. 시어머니도 손주가 보고 싶으시니까. 통화가 끝난 후 나보키 여사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딸의 산후조리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 서운했지만 사돈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퇴원 이틀 후 수민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시간 되세요?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어머님이 아기 목욕도 안 시켜주시고 미역국도 간이 넘으세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셔서 게다가 집안일도 안 도와주시고 그냥 아기만 안고 계세요. 나보키 여사는 딸이 힘들어하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갈게. 아기 목욕도 시켜주고 집안일도 도와줄게. 고마워요, 엄마. 나보키 여사는 서둘러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사돈의 냉랭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이 웬일이세요? 수민이가 좀 힘들어해서 도와주러 왔어요. 제가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아기는 제가 보고 있으니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나보키 여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산모 몸조리도 중요하니까 제가 미역국도 좀 끓이고 집안일도 도울게요. 수민이 안방에서 나와 반가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나보키 여사는 바로 부엌으로 향해 미역국을 새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민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간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사돈은 계속해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며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요리를 참 잘하시네요. 우리 며느리가 사돈 음식만 찾는 것도 이해가 가요. 아니에요. 그저 수민이가 좋아하는 맛이 어떤 건지 알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미역국을 끓인 후 나보키 여사는 아기 목욕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돈이 단호하게 저지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게요. 아기는 면역력이 약해서 많은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손을 깨끗이 씻었고 죄송하지만 저희 집 규칙이에요. 아기는 할머니인 제가 돌볼게요. 수미는 마음이 아팠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보키 여사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영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직감하고 나보키 여사에게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민이가 많이 편안해 보여요. 사돈이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준영아, 장모님이 오시면 내가 불편하지 않니? 집이 좁은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어머니. 오히려 장모님이 와주셔서 수민이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나보키 여사는 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 볼게요. 수민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집으로 돌아온 나보키 여사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까지 나를 멀리하려고 하는 걸까? 사돈도 나름대로 걱정이 있겠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느끼는 건 아닐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외할머니가 손주도 못 안아보게 하다니. 다음 날 수민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이해해. 시어머니도 손주가 귀여우니까 그러시는 거야. 근데 저희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이 계속 아기만 독차지하시고 저는 쉬지도 못하게 이것저것 시키세요. 준영이도 매일 잔소리 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나보키 여사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직접 가진 못하더라도 산후조리 도우미를 쓰는 비용을 내줄게. 전문가가 오면 시어머니도 뭐라 하진 않으실 거야. 정말요? 그게 가능할까요? 당연하지. 우리 딸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나보키 여사는 전문 산후조리 도우미를 고용하는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도우미는 매일 4시간씩 와서 집안일과 아기 돌보기를 도왔습니다. 사도는 처음에는 불만스러워했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민의 몸은 점차 회복되었고 아기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나보키 여사는 매주 한 번씩 전화로 딸의 안부를 물었지만 직접 방문하는 것은 자제했습니다. 그녀는 딸과 사위의 정신 건강을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준영이 직접 나보키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우미 아주머니 덕분에 수민이가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다행이구나. 수민이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아기를 한 번도 제대로 못 보셨잖아요.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보키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꼭 갈게. 고맙다. 준영아. 그녀는 사위가 이렇게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사돈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적어도 딸과 사위가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곧 사랑하는 외손자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민준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어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미는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어떻게 축하할지 고민하다가 나보키 여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돌잔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고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하는 추세라던데. 나보키 여사는 딸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편한 대로 하면 돼. 큰 자리 갖기보다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중요하지. 수미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사실 준영이 부모님이 호텔에서 돌잔치를 하자고 하시는데 우리는 좀 부담스러워요. 친척도 많지 않고 아기도 시끄러운 걸 싫어해서. 시부모님 의견도 존중해야 하니까 절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호텔에서 하되 인원은 가족끼리만 소규모로. 결국 수민과 준영은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삼촌 부부 2명만 초대하여 아늑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민은 호텔 비용이 부담되었지만 첫 아이의 돌잔치라 특별하게 기억되길 바랐습니다. 돌잔치 당일 나보키 여사와 남편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외손자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의 봉투에 넉넉한 축하금을 담았습니다. 또한 금으로 된 작은 돌반지도 준비했습니다. 여보, 우리 외손자 돌이라 나도 모르게 설레네. 민준이 보면 또 얼마나 컸을지. 그러게 말이야. 벌써 1년이라니. 참 빠르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수민과 준영이 민준이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돌잔치를 위해 특별히 맞춘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와, 우리 손주 정말 장해졌네. 그새 또 컸구나. 나보키 여사가 민준이를 안으려 했지만 아이는 낯설어하며 엄마에게 더 안겼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요즘 낯가림이 심해졌어요. 일행은 미리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준영의 부모님과 친척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돈은 나보키 여사 부부를 보자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셨군요. 날씨가 흐린데 오시느라 고생하셨겠네요. 아니에요. 손주돌인데 무슨 고생겠어요. 잘 지내셨어요?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세팅된 코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돌잡이, 물건들과 떡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민과 준영이 많은 공을 들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리가 정말 근사하네, 수민아.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지? 괜찮아요. 민준이 첫 돌이니까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첫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모두 음식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직원이 다가와 와인 주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와인을 드시겠습니까? 준영이 답하려는 찰나 그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저 빈티지 와인 있죠? 그거 한 병 주세요. 준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와인은 병당 5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건 좀. 에이, 내 아들 첫 돌인데 뭘 아까워해. 인생에 이런 날이 몇 번이나 있다고. 나보키 여사는 사돈의 행동이 의아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들 돈을 함부로 쓴다며 불평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가의 와인을 주문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리의 분위기를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싼 와인이 테이블에 놓였고 준영의 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손주 민준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 잔을 들어 축하의 건배를 했습니다. 식사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돌잡이 세리머니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앞에는 연필, 돈, 실타래, 공 등 여러 가지 물건이 놓였습니다. 민준아, 맘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봐. 돌잡이 세리머니와 케이크 커팅이 끝나고 식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보키 여사는 슬며시 휴대폰을 꺼내 준영의 계좌로 추가 축하금을 이체했습니다. 봉투에 넣은 것과는 별도로 민준이의 첫 돌을 더 특별하게 축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 민준이 용돈 좀 더 보냈어. 그래. 잘했어. 첫 손주 돌인데 넉넉히 해야지. 그 순간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사돈이 우연히 나보키 여사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렇게 몰래 돈을 보내시면 어떡해요? 나보키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민준이 축하 선물이에요. 그런 거면 그냥 봉투에 넣으시지. 왜 따로 또 보내세요? 저희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준영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좋은 마음? 우리 앞에서는 봉투 하나 주고 뒤에서는 또 돈을 보내고 이게 무슨 의도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손주 용돈 못 주는 줄 아세요? 나보키 여사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단지 외손자를 위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돈,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민준이에게 좀 더 주고 싶어서. 다 똑같은 핑계죠. 돈 있다고. 그렇게 유세 떨지 마세요. 우리도 손주 뒷바라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수민이 당황해하며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지만 준영의 어머니는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창피해. 내가 틀린 말했어. 너 처갓집이 돈 있다고 그렇게 꼬리 흔드는 거야? 준영은 얼굴이 붉어졌고 나보키 여사의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 오늘은 아이 돌잔치인데 이런 말씀은 삼가주세요. 그래요. 당신이 돈 내주면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손해볼 것도 없고.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서로 눈치를 보았고 민준이는 분위기를 느꼈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미는 아이를 안고 자리를 피했고 준영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복희 여사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먼저 가자. 돌잔치는 이렇게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나복희 여사와 남편은 무거운 마음으로 호텔을 나왔고 뒤에서는 여전히 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딸과 손주의 앞날에 대한 걱정만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건 이후 며칠 동안 나복희 여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봐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수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민아, 괜찮니? 걱정되어서 연락해. 민준이는 잘 지내? 한참 후에야 수민의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지금 정말 혼란스러워요. 나중에 통화할게요. 그 답장을 받고 나복희 여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수민과 준영이 불쑥 나복희 여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척 어두웠습니다. 어머, 갑자기 왜 왔니? 무슨 일 있어? 수민은 울먹이며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치겠어요.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대접한 후 나복희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돌잔치 이후로 어떻게 지냈어? 준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모님, 돌잔치 이후로 어머니가 계속 장모님 얘기를 하세요. 돈 있다고. 우리 가족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느니, 자기들을 무시한다느니. 수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제는 아예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장모님이 우리한테 사준 집 얘기까지 꺼내셨어요. 나복희 여사는 놀랐습니다. 집. 왜 갑자기 집 얘기를 하시는데? 장모님이 집을 사줘서 우리가 시부모를 홀대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다 해주니까 시부모는 안중에도 없다고. 준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때 수민의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또 사돈이 문제를 일으켰나? 수민이 아버지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민의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참을 수 없군. 돈 얘기를 꺼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까지.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나복희 여사가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이미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여보, 진정해. 일단 자세한 얘기를 더 들어보자.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에게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사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게 불편하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민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예 우리 결혼을 후회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처가가 돈이 있어서 준영이를 꼬셨다고. 하나뿐인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나복희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준영이는 뭐라고 했니? 저는 당연히 어머니를 말렸죠. 장모님이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그리고 그건 전부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더 화를 내셨어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남의 자식 키우는데 돈 쓴 적 없는데 왜 수민이네는 그렇게 해주냐면서 계속 시비를 걸으셨어요. 나복희 여사의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군. 우리가 딸과 사위를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제 와서 집 사준 것도 시비 거는 거야? 아빠, 진정하세요. 수민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진정해? 이런 식으로 우리 딸 괴롭히는데? 나복희 여사도 화가 났지만 더 큰 갈등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보, 잠시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지금 화내봤자
상황만 악화될 뿐이야.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사돈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척 험악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 집에 있죠? 나보키 여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사돈 부부가 거실로 들어오자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준영은 부모님을 보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너 데리러 왔지. 이제 그만 처가 눈치 보면서 살아라. 집으로 가자.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돈은 나보키 여사와 남편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보키 여사의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시! 누가 누굴 무시한다는 겁니까? 오히려 사돈께서 우리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해라니요. 집 사줬다고 우리 며느리가 시부모를 무시하게 만들고 용돈 주고 선물 사주고 그렇게 우리를 깔아뭉개려고 하시니 참을 수가 없네요. 수민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시부모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 공경했어요. 너는 가만 있어. 처가가 돈이 많으니까 시댁은 안중에도 없지.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나보키 여사는 이 모든 갈등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돈 저희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수민이와 준영이를 도와준 것뿐이에요.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좋은 마음이요? 하나뿐인 우리 아들을 돈으로 꼬셔서 빼앗아 가놓고 그게 좋은 마음이라고요? 그 말에 나보키 여사의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사돈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딸 부부를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도 없겠죠. 사돈은 승리감에 차서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기분이 좀 낫네요. 그리고 집도 돌려받으세요. 우리 아들이 그 집에서 사는 게 불편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영이 분노에 차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우리를 위해 사주신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처가 눈치만 보잖아. 이제 그만. 준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결단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장모님, 집을 다시 가져가세요.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습니다. 수민이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아, 무슨 소리야? 미안해, 수민아. 하지만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우리 힘으로 다시 시작하자. 나보키 여사와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딸과 사위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를 맞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보키 여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준영아, 그럴 필요 없어. 집은 너희 것이야. 하지만 준영은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사도는 기뻐하는 듯 했지만 수미는 충격에 빠진 채 울고 있었습니다. 나보키 여사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돈 두 분은 준영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고 수미는 부모님 집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나보키 여사 가족은 깊은 슬픔 속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이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수민과 준영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걱정했습니다. 갈등의 폭풍이 지나간 후 나보키 여사의 집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수미는 친정에서 며칠을 보내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아이가 보고 싶어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보키 여사는 딸이 떠난 후에도 자주 연락하고 싶었지만 상황을 악화시킬까 두려워 전화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걸까? 나보키 여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멀리 갔다는 거야? 우리는 그저 딸을 도우려고 한 것뿐인데
이렇게 오해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 나보키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으니 정말 돌려받아야 할까? 말도 안 돼. 그건 우리가 딸과 사위를 위해 준 선물이야. 사돈이 무슨 권리로 돌려받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두 사람이 갈등하는 동안 수민과 준영의 집에서도 심각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았고 수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아, 우리 정말 집을 포기해야 해? 이건 너무 큰 결정이야. 미안해, 수민아. 하지만 이 상황을 끝내려면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어머니가 집 때문에 이렇게 괴롭히시는데 차라리 포기하고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수민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마련해 주신 집인데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 준영은 침착하게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한 결단이야. 우리가 지금은 어렵더라도 나중에 우리 힘으로 다시 집을 마련하면 돼. 두 사람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고 결국 준영은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장인어른 앞으로 집을 다시 명의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후 준영은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공증된 증여계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장인어른께 집을 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준영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했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처가의 도움은 받지 않을 거예요. 준영의 어머니는 갑자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영은 심호흡을 한 후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와 수민이 그리고 민준이는 당분간 어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갈등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부모와 연을 끊겠다는 거야? 준영의 아버지도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어머니 말씀이 심하긴 했어도. 그렇지, 부모를 버리겠다니. 버리는 게 아닙니다. 모두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잠시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장모님을 비난하고 수민이를 괴롭히는 한 저희 가정은 평화로울 수 없어요. 준영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내 처가 때문이야. 돈으로 우리 아들을 사서 부모까지 버리게 만들다니.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 결정입니다. 돈 문제도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저희 생활비도 더 이상 드리지 않을게요. 뭐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준영은 진정하려 노력하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건강하시니 파트타임이라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앞으로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준영의 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준영이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이런 모욕을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살았는데. 준영의 아버지가 아내를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봐라. 내 어머니가 쓰러지시잖아. 이러려고 그랬니? 준영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심했습니다. 실제로 쓰러진 것은 아니었고 감정적인 충격으로 인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가정을 위한 결정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준영은 수민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민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준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머니 전화번호를 내 휴대폰에서 차단했어. 당분간은 연락을 끊는 게 좋을 것 같아. 수민은 놀랐지만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민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준영이가 정말로 집을 돌려주기로 했어요. 증여계약서까지 작성했대요. 나보키 여사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거의 쓰러질 뻔했대요. 준영이가 생활비도 더 이상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세상에,
정말 그렇게까지 했니? 괜찮은 거야? 네.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준영이도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차단했대요. 당분간 연락을 안 할 거래요. 그래도 부모인데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 수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처갓집에서 해줘도 날리고 안 해줘도 날린다고 소리치셨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나복희 여사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딸의 목소리에서 어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괜찮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사실 시부모님께 매달 생활비 드리는 부담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집은 비록 포기했지만 저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복희 여사는 딸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알았다. 수민아, 너희가 결정한 대로 하렴. 하지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엄마는 항상 너희 편이야. 고마워요, 엄마. 제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친 나복희 여사는 남편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민이가 생각보다 강인하더라고. 이번 일을 통해 더 성장한 것 같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딸 부부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이 결정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와 시어머니 사이의 단절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민준이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한 그는 이제 몇 발자국씩 혼자 걸으며 집안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나복희 여사는 주말마다 딸의 집을 방문하며 외손자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나복희 여사는 자신의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새로 피어난 꽃들이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돈과의 갈등이 결국 이렇게 될 줄이야. 남편이 정원으로 나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뭘 그렇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 지난 일들이 자꾸 생각나서 우리가 더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싶어. 그녀의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을 해. 딸을 사랑해서 도와준 게 죄는 아니잖아. 그건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사돈의 마음을 이해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지도 몰라. 나복희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딸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사돈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은 일이었어. 우리가 딸에게 해준 것들이 사돈에게는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겠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돈을 만난 것부터가 불행이었지. 형편 좋고 이해심 많은 사돈을 만났다면 서로 협력하며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나복희 여사는 손에 든 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준영이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저렇게 바르게 자랐는지 신기할 정도야. 저녁이 되자 수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된 듯 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복희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무슨 내용이었어? 사과하고 싶다고, 민준이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수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준영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요. 2달 만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대요. 그럴 수 있지. 상처받은 마음이 그렇게 빨리 아물지는 않으니까. 근데 엄마,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전화로 울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복희 여사는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들과의 단절이 시어머니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을 겪으면 변하기도 해. 어쩌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럴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준영이는 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너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아. 통화를 마친 후 나보키 여사는 사돈이 정말로 변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사돈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아들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과 자신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처가에 대한 열등감으로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후 수민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준영이가 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민준이 없이 둘이서만 이야기하기로 했대요. 현명한 선택인 것 같구나.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솔직히 저도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준영이가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사는 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나보키 여사는 딸의 넓은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시부모와의 화해를 바라다니 정말 성숙한 생각이었습니다. 준영이 어머니를 만난 날 저녁 수미는 다시 나보키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네, 생각보다 괜찮았대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많이 반성하신 것 같아요. 준영이 말로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대요. 다행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기로 했어? 일단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보기로 했대요. 다음 주에 민준이와 함께 만나기로 했어요. 나보키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어떻게 되든 너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중요해. 이틀 후 수민이 민준이를 데리고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어제 시아버지께서 찾아오셨어요. 준영이 없을 때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 집 문제로 왔더라고요. 준영이가 돌려준 집을 다시 우리 앞으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보키 여사는 놀랐습니다. 정말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네, 저도 놀랐어요. 시아버지 말씀으로는 시어머니가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고, 아들이 효도한다고 해준 집을 거부하는 게 옳지 않다고 하셨대요. 세상에 그렇게 완전히 태도가 바뀌시다니. 그래서 저도 준영이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준영이가 일단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나보키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서두르지 말고 잘 생각해봐. 하지만 이건 분명 좋은 신호인 것 같구나. 수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이제 진짜 우리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해도 그 집은 돌려받지 않으려고요. 나보키 여사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어른이 됐구나. 우리 딸. 대신 그 돈으로 민준이 교육비로 따로 적금을 들어주시면 어떨까 해요. 저희는 전세라도 구해서 독립적으로 살아볼게요. 나보키 여사는 딸과 사위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보키 여사는 앞으로 사돈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예전처럼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나보키 여사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장영진은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세 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고 특히 장남인 민호 오빠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민호 오빠는 그녀를 우리 공주라 부르며 틈만 나면 목마를 태워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릴 적부터 민호 오빠는 동생을 각별히 아꼈고 그녀가 성장한 후에도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많은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장영지가 학교에서 돌아오다 발을 헛디뎌 넘어져 무릎과 턱까지 다쳐 엉엉 울며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는 부모님 대신 민호 오빠만 있었습니다.
오빠는 놀라기는커녕 침착하게 그녀를 거실로 데려가 상처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자, 치료 끝. 앞으로는 길 볼 때 발밑도 잘 살피고 조심해서 다녀. 고마워 오빠. 근데 오빠는 정말 대단해. 피도 많이 나고 상처도 심한데 전혀 놀라지도 않고. 내가 울면서 들어오는데 내가 놀라면 넌 더 불안해하지 않겠어? 민호 오빠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할 때 그녀는 오빠가 진짜 슈퍼맨 같다고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민호 오빠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틈틈이 경운기를 몰기도 하고 마을의 짐꾼이 되어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날라드리는 등 다양한 일을 하며 가족을 지원했습니다. 반면 둘째 오빠 기현은 민호와는 정반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며 자란 기현은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무거운 물건을 옮기셔야 할 일이 생겨 두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일은 두 형제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민호는 즉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도우려 했지만 기현은 부모님의 부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형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체구도 작고 힘도 없고 그리고 전 약속이 있어서요. 친구들이랑 독서실에서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잠깐만 도와드리고 가. 친구들이 왜 늦었냐고 물어보면 부모님 일 도와드리고 왔다고 하면 되잖아. 형이 열심히 부모님 도와드려 난 공부하러 갈게.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라도 각자 잘하는 게 있는 법이니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두 형제의 성격은 너무나 달랐고 이 때문에 장영진은 어릴 때부터 기현 오빠와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민호 오빠의 따뜻함과 헌신은 그녀에게 큰 위안과 안정감을 주었지만 기현 오빠의 이기적인 태도는 그녀로 하여금 항상 거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두 오빠의 상반된 성격은 그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고 결국 각자 그에 걸맞은 인생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장영진은 이렇게 두 극단적인 성격의 오빠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가족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은 후에 그녀가 인생의 큰 시련을 맞이했을 때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영지의 두 오빠는 각자의 짝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민호 오빠는 그의 성격과 어울리게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성미라는 여성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성미 언니는 민호 오빠만큼이나 온화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영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성미 언니는 그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었습니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성미 언니는 그녀에게 용돈을 건네며 챙겨주었고 장영지가 거절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언니,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돈 벌고 있어요. 용돈 받을 나이도 지났어요. 성미 언니는 그런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돈 쓸 일도 많을 텐데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어. 성미 언니는 친딸인 장영지보다 더 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하루에 2번씩 전화를 드리고 특별한 날이 아닐 때도 선물을 보내는 그녀의 정성에 부모님은 성미를 친딸처럼 아끼셨습니다. 반대로 기현 오빠의 아내 지연 언니는 기현 오빠처럼 무뚝뚝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신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기현 오빠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영지가 지연 언니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는 아버지 생신을 잊었다며 변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일본 여행 중이라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 언니는 사과의 마음도 없이 전화를 끊었고 장영지는 어이없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기현 오빠 부부에게 서운해 하셨지만
나중에는 체념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신경 쓰면 골치 아프다며 마음을 비우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오빠가 결혼한 후 장영지도 김준호라는 남자를 만나 1년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준호는 일남일녀 중 장남이었고 그녀가 준호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올곧은 성격을 가졌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잘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가 예고도 없이 찾아와 하루 종일 농사일을 도와주고 안마기까지 선물로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영진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놀라서 바로 준호에게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장인어른 댁에 들러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장영진은 이렇게 정성껏 부모님을 챙기는 준호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준호에게는 은호라는 동생이 있었지만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만나거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호에 따르면 은호는 원래 가족들과 왕래가 거의 없는 성격이었고 부모님이 연락해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은 장영지에게 기현 오빠를 연상시켰습니다. 다행히 준호의 부모님은 고부 갈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뜨개질을 무척 잘하셔서 장영지에게 직접 만든 수세미, 목도리, 장갑 등을 자주 선물했습니다. 어느 겨울 시어머니는 목도리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올 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하더라. 이건 내가 직접 든 거니까 좀 거칠더라도 꼭 하고 다니렴. 장갑이랑 모자도 꼭 쓰고. 장영진은 시어머니의 손재주가 부러워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언제든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영지가 결혼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평온했던 가정에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고 시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최근 시어머니가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영진은 육아 휴직 중이었기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남편 준호가 이 소식을 듣고 놀라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애들 돌보면서 어머니까지 간병하겠다고? 정말 괜찮겠어? 장영진은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버님도 직장 때문에 바쁘시고 당신도 일하느라 시간이 없잖아. 은호도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돌봐드리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 내가 아니면 누가 모시겠어? 준호는 그녀의 결정에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앞으로 당신한테 더 잘할게. 시아버지도 장영지의 제안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영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곁을 지키는 며느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친딸도 없는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는지 정말 고맙구나.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 은호가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표현하셨고 장영진은 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죠. 치료 잘 받으시고 약도 잘 드셔서 이 병을 이겨내요. 제가 어머니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게요. 장영지의 정성 덕분인지 시어머니는 몸에 맞는 항암제를 찾아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고 수술 후 건강이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면서부터 준호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검소하고 올곧았던 그는 돈을 마구 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둘이 길을 걷던 중
준호는 폐지를 모으며 리어카를 끄는 노인을 보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몇 푼 벌겠다고 고생을 하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차들이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잖아. 할 일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지. 왜 나와서 방해하는 거야? 장영진은 준호의 말에 깜짝 놀라 반박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저분들은 생계를 위해 저렇게 하시는 거야. 남의 일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 또 다른 날에는 길을 걷다가 전기 공사를 하시는 분과 우연히 부딪혔는데 그 과정에서 작업자가 들고 있던 음료수가 준호의 옷에 살짝 묻었습니다. 준호는 즉시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아요? 진짜 재수 없네. 작업자는 연신 사과하며 세탁비를 물어주겠다고 했지만 준호는 오히려 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니까 하루 벌어 근근히 사는 것 같은데 돈 많은 내가 너그럽게 넘어가 줄게. 가난한 사람한테 베푸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 장영진은 이런 준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변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성격을 숨기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처음에는 스스로 먼저 장영지의 친정에 방문하자고 했던 준호가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을 꺼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쁘다거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친정 방문을 피했고 나중에는 장영지의 부모님이 걱정스러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요즘 준호 많이 바쁜가 보네. 예전엔 꼭 먼저 안부 전화도 해주고 했는데 요즘엔 통 연락도 없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장영진은 부모님께 남편이 친정에 가기 싫어한다고 말할 수 없어 바쁘다는 핑계로 둘러댔습니다. 요즘 많이 바빠졌어요. 야근도 자주 하고 연락 자주 하라고 말해볼게요. 장영진은 남편 때문에 부모님이 서운해하시는 만큼 자신이 더 자주 연락드리며 상황을 만회하려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위태로웠지만 그녀가 이별을 결심하지 못한 이유는 시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이후 더욱 가까워진 시부모님은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7년 차에 접어들 무렵 평소처럼 직장에서 퇴근하던 민호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장영진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민호 오빠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울음을 참으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갔어. 나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영지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던 민호 오빠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다니 장영진은 이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었기에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랐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민호 오빠는 한창 인생의 꽃을 피울 나이에 너무도 허망하게 가족들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정신을 잃었다 돌아오기를 반복했고 부모님은 3일 내내 목 놓아 울기만 하셨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모든 가족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준호는 장영지 곁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가족 묘가 있는 선산에 민호 오빠를 안장하는 날, 어머니는 흙을 천천히 덮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우야, 가족들 걱정하지 말고 저 하늘에서 편히 쉬어라. 엄마도 남은 생을 살다가 언젠가 너한테 갈 테니 그때 만나자. 엄마가 가면 반갑게 맞아주렴. 그때 만나면 손 꼭 잡고 절대 놓지 말자.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들. 잘 가거라. 민호 오빠는 그렇게 장영지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시아버지가 장영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영지야, 오늘 장례 끝나고 돌아왔겠구나.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전화하기가 망설여졌다. 장영진은 시아버지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렇게 먼저 전화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는 따뜻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힘들더라도 끼니는 꼭 챙겨 먹고 울기만 하지 말아라. 많이 힘들면 우리 집에 와서 울어도 된다.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내가 꼭 안아줄 테니까. 장영진은 시아버지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이 더욱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는 이 시기가 장영지에게도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시부모님께도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방암 치료 후 꾸준히 관리 중이던 시어머니는 민호 오빠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유방암 재발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유방암은 예후가 좋은 암으로 불리지만 치료 후 재발률도 높은 병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당뇨와 관절염까지 겪고 계신 상황이라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장영진은 민호 오빠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이전처럼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자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옆을 지키는 며느리를 보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말년에 며느리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고 창피해서 면목이 없구나. 그러나 장영진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진심이었습니다. 은호도 하지 않는 일이고 준호와 시아버지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장영진은 단 한순간도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장영지의 삶은 민호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시어머니의 병환으로 큰 시련을 맞이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슬픔보다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특히 시부모님은 친딸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그녀를 여기게 되었습니다. 민호 오빠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장영지의 어머니는 유방암 재발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장영지는 오빠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어머니의 병수발을 자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현 오빠는 이미 가족과 거의 소통하지 않는 상태였고 혼자 계신 아버지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극이 또다시 그녀의 가족을 덮쳤습니다. 매년 조상들의 묘소를 관리하던 아버지는 그 해에도 벌초를 하러 가셨고 어머니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장영진은 아버지와 통화하며 업체에 맡기는 건 어떤지 조심스레 제안했지만 아버지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오빠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니? 우리가 늙고 힘이 없어도 묘 관리는 남의 손에 맡기지 않을 거야. 직접 해야지. 그날 오후 장영진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지야, 큰일 났다. 어머니가 벌초하다가 벌에 쏘였는데 그대로 쓰러지셨어.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위독하다고 한다. 빨리 내려와라.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장영진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즉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지만 하필 그날 시어머니의 상태도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계속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영진은 준호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어? 엄마가 벌초하다가 벌에 쏘여서 쓰러지셨대. 많이 위독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바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준호는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장모님 옆에 장인어른이 계시잖아. 문제 없지 않아? 장영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문했습니다. 엄마가 위독하시다고 하는데, 그리고 시어머니도 오늘 많이 안 좋으셔서 내가 옆에 좀 있어줬으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장영진은 준호의 냉정한 태도에 분노하며 전화를 끊고 서둘러 시아버지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즉시 고향으로 가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녀는 급히 기차표를 예매해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지야, 어머니가 이러다 정말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냐? 어떡하면 좋니? 장영진은 아버지를 위로하며 기현 오빠에게도 연락했지만 오빠 부부는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답장을 받았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주말쯤 가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사흘 뒤 장영지와 기현이 병원에서 만났을 때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장영진은 오빠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고 기현은 회사 일을 핑계로 변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언쟁이 심해지자 아버지는 병원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다투지 말라며 모두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장영진은 기현 오빠 부부의 뻔뻔한 태도에도 화가 났지만 더욱 화가 난 것은 준호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그녀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냐는 문자나 전화 한 통 없었고 오히려 시아버지가 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애미야, 사부인께선 괜찮으신가? 내가 내려가 볼까?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생기면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처럼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장영진은 시어머니와 친어머니 사이에서 최선을 다해 두 분을 모시려 노력했습니다. 장영지의 어머니는 벌에 쏘여 쓰러지신 지 5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흰 천을 덮는 순간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며 그 천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장영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목 놓아 울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장영지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영지야, 울지 마라. 엄마는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갔을 거다. 그냥 조금 더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것뿐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자. 그 말을 듣고 장영진은 아버지를 꼭 안고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밀려오는 슬픔을 겨우 억누르며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더 큰 실망과 분노를 겪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기현 오빠와 지연 언니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연 언니가 검은 정장은 입었지만 장례식에 어울리지 않는 풀 메이크업에 하이힐을 신고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사람이야? 내가 엄마 위독하다고 했잖아. 너희는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야. 기현은 마치 연기하듯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응했습니다. 나도 마음이 아파봐. 눈이 다 부었잖아. 누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겠어? 준호의 행동 역시 장영지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연락했는데도 늦게 도착했고 그마저도 시아버지의 따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위 왔구나. 오느라 고생 많았네. 장영진은 준호를 향해 쌓아두었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제야 얼굴을 비추네. 우리 엄마 위독하다고 그렇게 말해도 듣지도 않고 연락 한 통 없더니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이야? 더 놀라운 일은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벌어졌습니다. 준호는 상주 완장을 차고 있으면서도 피곤한지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나중에는 식당에서 조문객들과 고스톱을 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기현 오빠와 지연 언니도 처음에는 조문객들과 인사를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둘이 몰래 빠져나가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장영진은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 목구멍으로 커피가 어떻게 넘어가? 민우 오빠였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늘에 계신 민우 오빠가 너희 꼴을 보면 얼마나 슬퍼하겠어. 결국 기현 오빠 부부는 상주복을 벗고 장례식장을 나가버렸고 준호에게도 장영진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런 모습 보는 게 더 힘드니까 그냥 서울로 올라가. 취했으면 들어가서 자. 이런 혼란 속에서 늦은 밤 장례식장으로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서울에서 지방까지 택시를 타고 오신 두 분을 보고 장영진은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시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택시 타고 왔다. 사돈이 돌아가셨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니? 시어머니는 빈소 안으로 들어가 장영지의 어머니 영정 앞에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슬픔에 장영지도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도 아버지를 안으며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장영지는 이런 대비되는 모습들 속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인간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장영지는 깊은 고민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홀로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작은 오빠 기현 부부가 장례식장에서 보인 태도로 보아 아버지를 돌볼 리 없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장영진은 준호에게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면 어떨까? 예상대로 준호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장인어른이 얼마나 대하기 불편한 존재인지 알아? 내가 내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아유, 끔찍해. 절대 반대야. 장영진은 준호의 냉정한 반응에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 효부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를 모실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모시고 살 생각이야. 그동안 내가 어머님 계속 병수발해드리면서 효부 노릇했으니 이젠 효녀 노릇도 좀 해보려고. 근데 내가 절대 싫다고 하고 반대한다면 나도 너랑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이혼하자. 준호는 장영지의 말을 듣고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바라던 바야.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지겨웠어. 잘 됐네. 재산 분할 같은 건 걱정하지 마.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준호의 반응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혼을 기다려왔다는 듯 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장영진은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구차하게 관계를 끌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장영진은 이혼 결정을 아버지와 시부모님께 각각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래. 내 의견을 존중한다. 우리가 다 못난 아들을 둔 죄야. 정말 미안하구나, 영지야. 시부모님은 마지막까지 장영지의 손을 잡아주시며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준호는 약속대로 깔끔하게 이혼 도장을 찍었고 아이들의 양육비는 한 명당 70만 원씩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공정하게 진행되어 특별한 갈등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이 끝나갈 무렵 장영지에게 예상치 못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었는데 무려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그녀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영진은 그 메시지를 보고 너무 놀라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문의 메시지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내가 돈이 더 여유 있었다면 더 많이 보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게 최선이구나. 이 돈은 그동안 내가 고생하며 우리 집 며느리로
너희 시어머니를 간병한 비용이라 생각하고 받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하구나. 못난 내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애비로서 너에게 대신 사과한다. 앞으로 보란듯 씩씩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장영진은 그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부여잡은 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과 헤어지는 며느리에게 끝까지 12년간의 은혜를 갚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장영진은 어떻게 답장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진심을 담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버님, 지난 세월 동안 아버님이 제 시아버님이라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과는 이제 남이 되더라도 아버님, 어머님과는 쭉 연락드리면서 지내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자신의 마음이 시아버지께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혼 후 장영진은 아이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어릴 적 살았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서울에서의 생활과는 다른 시골 생활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 걱정했지만 의외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준호와는 법적으로 남이 되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월 1회 서울로 올라가 준호와 시부모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고 면접 교섭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병원 중이었지만 장영지와 아이들이 방문할 때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혼 후 장영지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지만 아버지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장영진은 아이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어릴 적 살았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아이들이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그녀의 걱정과 달리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매달 한 번씩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고 그때마다 시부모님도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혼했지만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면접 교섭권을 위해 이런 방식의 만남을 유지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을 계속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비닐하우스를 지어 겨울에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상추, 봄동과 같은 채소를 키워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눈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장영지가 걱정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아빠, 내일 모레쯤 눈이 온다고 하던데 비닐하우스 보온 덮개를 미리 덮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니 그 정도 튼튼하게 해두고요. 아버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너편에 사는 최 씨네 아들이 도와주기로 했어. 끈만 단단히 묶어두면 눈이 쌓여도 무너질 일은 없을 거야. 장영지와 아이들은 농사일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부터 찾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아버지가 피로에 아이고라는 신음을 한 번만 내어도 아이들은 서로 먼저 달려가 마사지를 해드리려 경쟁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장영진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보니 고향으로 돌아온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삶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시골 생활은 서울에서의 삶과는 확연히 달랐지만 그 안에서 장영진은 잊고 있던 평온함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텃밭을 가꾸고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농사일을 돕고 저녁에는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일상이 그녀에게 특별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끔은 준호와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 순간들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아버지와 아이들, 그리고 고향에서의 새로운 추억들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특히 시아버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문자로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장영지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기현 오빠였습니다. 장영지는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오빠가 뻔뻔하게 집에 찾아온 것에 놀랐습니다. 기현 오빠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어머니가 남기고 간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장영지는 기현 오빠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 앞에서 차갑게 대했습니다. 오빠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난 그녀는 결국 평생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 이후 기현 오빠는 다시는 그들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장영지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장영지와 아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그들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기현 오빠였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장영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현관에서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기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방문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어머니가 남겼을지도 모르는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왜 왔어? 장영지의 차가운 질문에 기현은 잠시 주저하더니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게 있으면 달라고 이런 말을 하려고 온 건 아닌데 장례식이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혹시 내 몫으로 된 게 없나 싶어서 아버지께 직접 물어보러 왔어. 장영지는 그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솔직히 이 집안 실질적인 장남은 이제 나잖아. 그럼 적어도 나한테 뭐라도 떨어져야 맞는 거 아니겠어? 장영지는 기현의 말에 어이가 없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장영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빠한테 남기신 건 단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그러셨어. 당신 돌아가시고 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내 앞으로 주실 거라고. 오빠는 콩꾸러기 하나 받아먹을 수 없다는 소리야. 알겠어? 기현은 그 말에 얼굴이 붉어지며 반발했습니다. 야, 그건 아니지. 내가 아버지께 이간질한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돼? 장영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남 탓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디 있었어? 장례식에서는 뭘 했어? 이기적이고 한심한 인간아.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찾아오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빠도 알잖아.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거.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장영지의 단호한 태도와 분노에 찬 목소리에 기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장영지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기현 오빠는 한 번도 그들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장영지가 정말로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 두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장영지는 호적에 올라가 있는 기현을 법적으로 가족에서 제외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와 아버지 모두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장영지는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기현에 대한 실망감을 가슴 깊이 감추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런 감정들을 장영지와 나누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장영지는 이혼 후에도 시아버지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좋은 뜻이 담긴 사자성어나 속담을 문자로 보내주셨고 때때로 전화로 안부를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의 따뜻한 관심은 장영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장영지와 함께 살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후회의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가, 오늘 우리 아들놈이 갑자기 내 얘기를 꺼내더구나. 제 이야기를요? 갑자기 왜요? 한숨을 푹 쉬면서 너랑 같이 살 때가 좋았다면서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다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더구나.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준호의 뒤통수를 때리며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놈아, 넌 당연히 후회스러운 게 많을 테지만 영지는 절대 아닐 거다. 혹시라도 후회한다면서 다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장영진은 시아버지의 이야기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버님. 사람들은 왜 항상 지나고 나서야 못해준 것만 생각하고 후회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함께 있을 때 잘하면 좋을 텐데요. 그러게 말이다. 그래도 난 내가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어서 좋구나. 시어머니도 전보다 건강해졌고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서로 안부 물으며 행복하게 지내자꾸나. 시간이 흐르면서 장영지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녀는 시아버지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주일에 2~3번씩 그녀에게 의미 있는 사자성어나 속담이 담긴 문자를 보내주셨고 종종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이런 시아버지의 따뜻한 관심은 그녀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영진은 이제 아버지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이제는 마음의 평화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장영진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슬픔과 기쁨, 좌절과 희망이 교차했던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민호 오빠의 부재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에 큰 빈자리를 남겼지만 그들의 따뜻했던 기억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영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텃밭에 나가 채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 채소들에 맺힌 이슬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장영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의 문자는 언제나 그녀에게 작은 기쁨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가 최근에 장영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준호가 장영지와 함께 살던 때를 그리워하며 후회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준호에게 쐐기를 박았다고 합니다. 너는 당연히 후회할 만한 일이 많겠지만 영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후회한다면서 다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장영진은 시아버지의 말씀에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항상 지나고 나서야 못해준 것들을 생각하고 후회하는지, 정작 함께 있을 때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깊어갈 무렵 장영진은 아버지의 비닐하우스 농사를 돕는 한편 마을의 작은 공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뜨개질 솜씨를 살려 손뜨개 소품들을 만들어 팔았고 점차 그녀만의 작은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하여 새 친구들을 사귀었고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밤이면 장영진은 아이들과 아버지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가족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그녀는 항상 민호 오빠와 어머니를 생각하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녀의 선택이었지만 장영진은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녀와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껴주셨듯이 그녀도 그 마음을 기억하고 감사히 여겼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했던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영진은 이혼과는 별개로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관계를 시부모님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지금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